좋은 분이세요. 마음 따뜻하고 참 너그럽고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이셨고 지적이고 유머와 감각이 풍부한 분이었었죠. 굉장히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에요. 예. 그 마음의 여유가 항상 있다는 이야기죠. 예.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그대로 저분은 그 삶이 예술이고 신앙이고 교육이구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정말 참다운 그 예술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속옷이 젖어드는 가랑비와 같이 그렇게 내 안에 스며드는 그림을 그리려고 세상에 태어났다. 다 그리지도 못하고 떠난 제 삶의 인도자이면서도 항상 제 옆에 계시는 분. 그 양반은 그 여과적이지만 인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인간 경험을 말로로서 그림을 선택한 분이야. 어떤 아주 밝고 좋은 세계, 유토피아의 세계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유토피아니즘을 추구했었던 양식적으로는 추상화가. 그 당시에 학교가 부산 피난 시절이었거든요. 부산 송도. 53년도에 같이 입학을 해서 해화과에. 네? 우리 10사람도 안 됐지. 11명. 미술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공주 사범대학에서 국문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문학적인 그런 소양과 그 지식이 크게 바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동기 중에서는 어떤 예술성이 미리 아주 바탕이 잡힌 사람이죠. 그런 사람. 상당히 지식이 있었던 그런 성숙한 사람이죠. 시흥동정당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제가 처음 접했었고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작하는 훌륭한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가로구나 라고 제가 처음 20대 때 처음 접했었습니다. 가톨릭 미술가회라는 그 작가들의 모임에 제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고 이러다가 알게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신학 공부를 하러 인스브르크에 와 있어서 자연스럽게 제가 거길 가끔 갔습니다. 그 수도원에, 시골에. 근데 거기 이제 유리 공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방하는 분들도 알게 됐고. 그러다가 이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유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시게 된 거죠. 근데 가서 교회 미술이 백지일 때 유리화가 뭔지도 모를 때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아주 놀랍게 봐요. 어떻게 관심을 가지셨을까? 교회 미술에, 또 교회 유리화에 특히. 유리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궁금했고. 우리나라의 그 유리화라는 그 예술 형태를 정말 도입을 해서 그 길을 트는데 누구보다도 선구자적으로 하셨고 또 잘하셨고 그런 대단히 큰 공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같이 이남규 교수님이랑 유리를 했던 분들이 다 있었어요, 공방에.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덕을 좀 봤죠. 유리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근데 그 단단한 유리를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남규 선생님의 회화 작품을 저는 이제 뒤늦게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전시립미술관에 재직하면서 그 이남규 선생님 사후죠. 그러니까 사후에 사모님인 조우정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이남규 선생님의 작품들을 제가 전체를 한번 일별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었던 의문은 뭐냐 하면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가로서 충분히 지금 조명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선생님의 또 다른 작품의 한 축이 사실은 회화 작품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굉장히 양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추상미술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존재, 다른 작가들과 굉장히 그 차이점이 확실한 독보적인 존재로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 회화 작품들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가려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리로 가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죠. 개인전도 하고 루오하고도 알게 되고 마네시하고 알게 된 것 대단히 큰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선생님 그림을 보고 좋아할 뿐 아니라 아주 높이 평가를 하니까 그게 큰 힘이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도 그 전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마네시의 작품을 많이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현대적인 추상화로서의 종교성을 지닌 그런 작가라. 그래서 이남규 씨 그림을 보면 굉장히 서정적인 추상화예요. 전혀 거칠지가 않죠. 그리고 세계 배합이 그 세계 배합의 그런 색채적인 이런 걸 갖다가 무리 없는 그런 추상화를 그리셨죠. 있습니다. 신앙적이면서도 매우 절충적이고 또 이렇게 성격 자체가 온화한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림에도 반영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지요. 대단하죠. 뭐 추상 미술을 하자면 그만한 작가도 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참 좋은 작가죠. 좋은 작가인데 아직 추상화를 인정한 시대는 아직 한국에서는 아직 일렀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원하기론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더 좋은 작품을 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림을 그리는데 한번 그리기 시작하면은 뭐 세상이 뒤집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그림을 그리느냐고 그러면은 자기는 그림을 그려야지 살아있는 거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난 참 새로운 세계를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병마하고 싸우면서 또 그림을 그리고 또 책을 읽어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지 되고 항상 자기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남규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은 교육자로서의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색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계셨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초창기 대학 미술과를 다닐 때부터 교수님과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수님과도 인간적인 면에서 또 인간적인 면에서 접촉을 해왔고 또 그분 나름대로 교육의 방법이 오늘날까지도 저희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인간성과 또 정도를 걷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미술의 전공 실기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인간적인 면과 또 그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제자들한테 머릿속 깊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했었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선생님이 귀스타프 모로라는 19세기 상징주의, 그야말로 19세기에 돌아가신 상징주의 화가인데 그 귀스타프 모로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남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일종의 우리말로 하자면 의견 제시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유행을 쫓는 혹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세계관 속에서 예술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 제시를 제자들에게 주로 했었던 것으로 보아 미술 교육자로서도 이남규 선생님이 상당히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는 없는 그런 훌륭한 교육자가 아니셨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남규 선생님께서 그 후학들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또 배울 것이 없지 않았겠어요? 저는 교수로 재직하셨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 나름대로의 삶을 진실되게 표현된 그런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남규 선생님의 작품의 시기를 저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은 조금 어두운 그 구상 양식을 보여주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추상에 들어간 시기가 60년대 후반부터거든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한 중반까지를 저는 균형의 시대라고 보았고요. 그 균형의 시대에는 추상이지만 어떤 덩어리 형상들이 아주 미묘하고 조심스러운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러한 양식적으로 특징을 보이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7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80년대 후반까지 한 10년간 보이는 그러한 양식은 역동성의 시대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동성의 시대는 그 초기의 조심스러운 태도로부터 벗어나서 상당히 활달한, 그래서 여러 미술사가들이 동양적인 필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역동적인 붓터치가 두드러지는, 화면 전체로 보자면 화면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훅 쓸려가는 것 같은 그런 방향성이 두드러지는 시기가 그 두 번째의 시기라고 보았고요. 93년에 작고하시는데 90년, 91년도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 그 시기는 그 초기 중기의 작품들의 경향성이 모두 종합되는 그런 시기라고 여기시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은 초기의 균형의 시대에서 나왔었던 그 어떤 몽글몽글한 그런 어떤 형상들도 등장을 하고 아주 활달한 역동적인 붓질도 등장을 하지만, 이 종합의 시대에는 조심스러운 균형이 아니라 비대칭이라든지 화면 밖으로 어떤 형상들이 빠져나가서 어떤 실제의 공간 혹은 무한의 공간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양식적인 특징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물론 한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양식적으로 이남규 선생님의 작품으로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균형이 더 두드러지는 혹은 역동성이 더 두드러지는, 그 다음에는 역동성과 균형이 서로 그 조화를 이루어서 또 다른 어떤 종합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남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를 지을 때부터 우리 학교의 모든 환경을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실 바닥에서부터 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색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칠하는 데까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당에 이 유리화를 스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유리화를 하실 때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정성을 쏟으셨는지 우리 스님들도 또 이 경당을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도 이 성당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오른쪽에는 성모 영보를 상징하시고 왼쪽에는 성모 승천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경당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스스로 우러난다고 합니다. 햇빛의 위치에 따라서 나뭇잎이 비칠 때 그림자가 어른거리잖아요. 근데 그 어른거리는 그림자에서조차도 하느님의 창조와 사랑과 또 저희의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다 투영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 그림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우고요. 2010년 8월 달에
이 시흥동 성당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앞에까지가 이제 2층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둘러보면서 이 작품을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해화동 성당에서 보던 그 작가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이남규 화백님의 혼이 서려 있는 작품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준비를 거쳐서 이 작품을 이제 죽여놓고 있었던 2층 성가대를 제가 과감하게 뜯어냈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미술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살려놓고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해서 2011년 봄에 이 작품을 다시 이제 살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작품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빛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역동적인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된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으로서는 이 한국 그 미술 역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또 희망에 가득 차서 살고 있습니다. 조각난 유리를 이제 완성된 스테인드 글라스 형태로 조립을 하는 작업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게 본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아침, 저녁 빛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내주는 게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입니다. 이 말은 건축물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정적인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동성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독특한 예술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작가들은 그런 점들을 아예 그 작품을 시작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작품을 하기 때문에 그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곧 작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함부로 위치를 옮긴다든가 그 빛을 가린다든가 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성당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건축이 되고 또 리모델링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남규 선생님 작품이 그냥 망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길길이 찢어져서 그 완전히 빛을 잃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빛이 없는 곳에 하나의 장식품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에만 전념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존하는 일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그 궤적을 따라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같이 아버지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저도 만날 수 없고, 또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도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은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확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남아있는 작품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